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국회계에서 개념체계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의상과 목적 차례를 먼저 보겠는데요. 재무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모든 시험 CPA 세무사,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거의 매년 감정평가사도 그렇고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제만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주로 나오는 부분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지적 특성해서 이쪽 부분이 좀 나오고, 그 다음 부분은 재무제표 요소. 재무제표 요소는 이제 가끔 나온 것 같습니다. 3년에 뭐 텀이 좀 있는 것 같고, 주로 나오는 부분이 앞에 보면 이제 재무정보의 지적 특성,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부분, 그 다음에 표시와 공식, 그 다음에 자본 및 자본 유지의 개념, 이 8장도 자주 나오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정보의 지적 특성하고 자본 및 자본 유지의 개념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 체계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8년인가 2019년도에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개념 체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면 IFRS라는 것 자체가 유럽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회계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미국 쪽에 많이 계셔서 IFRS 개념이 좀 잘 못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이제 개념 체계 같은 것들은 과거에서 쭉 동일한 개념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서 개념 체계는 많이 아시고, 그다음 중요한 뼈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 최근에 바뀌어서 앞으로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이렇게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0년에 최근에 11월인가 12월 달에 한번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감사인협회에서 세미나가 있었고, 그때 이제 성균관대 이제 회계학 쪽 명예 교수인 송유만 교수께서 이제 한번 세미나 발표 자료도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관심 있는 분야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분야입니다. 어렵지 않은 분야고, 그 다음에 이 분야를 잘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IFRS 기준서를 쳐다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서를 좀 개념 체계 쪽을 좀 자세히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무회계의 특징은, 개념 체계의 특징은 이제 IFRS 기준서는 번호가 있습니다. 1001번, 1002번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개념 체계에는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고, 왜 번호가 없냐면 개념 체계는 우리가 IFRS 정식 기준서가 아닙니다. 기준서가 없어서 우리 이제 감사라든지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얘가 이제 명확하게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큰 개념 틀이지 실제 회계 기준이 아니라서 명시적으로 얘를 따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하고 어떤 회계 기준서, 1001번, 1002번 IFRS 기준서가 내용이 좀 차이가 상충된다, 서로가 이제 내용이 다르다 그럴 때는 기준서가 우선하는 거고 개념 체계가 우선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개념 체계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고,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주로 기출됐던 지문 위주로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 안도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볼리 굵은 거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체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IFRS 기준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 거고, 기준서를 우리가 개정하게 되면 IFRS 만들 때 이제 개념 체계가 있고, 요 개념으로 이제 IFRS를 이제 기준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기준서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 기준서대로 따라가게끔 수정하고 개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개정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IFRS 기준서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IFRS 기준서에 없는 내용은 이 개념 체계를 보고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 기준이 없거나 이럴 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서가 없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개념 체계에 맞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개념 체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기준이 아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개념 체계가 우리 법으로 치면 헌법과 같은 개념인데, 헌법은 법의 하나잖아. 최상위법인데, 이 개념 체계는
우리 개념적으로는 최상인데 회계 기준이 아닙니다. 요게 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법 체계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서 요걸 좀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체계하고 회계 기준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서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제 재무정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재무정보를 하는데, 회사의 이제 그 재무정보잖아요. 회사의 재무정보는 일단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그 정보가 산출됩니다. 회사 내에서 우리 회계 실체죠. 실체에 대해서 정보가 산출됩니다. 정보 산출하고 이 정보는 크게 이제 그 실체 내에서 그 실체 내 이용자가 있고 실체 외 이용자가 있습니다. 실체 내 이용자들이 이제 CFO 회사 내부에 있어서 이걸 주로 우리가 부르는 게 관리 회계라고 부릅니다. 관리 회계라고 부르고 실체 외 이용자가 이제 이용하는 정보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목적의 재무 정보, 우리 여러분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개념 체계나 IFRS 이런 여러분들이 배우는 재무회계 시험 보는 것들이 외부 공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체 외. 그래서 이 일반 목적 재무 보고는 우리가 그 회사 실체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현재비 잠재적 투자자, 현재하고 미래 투자자, 그러니까 그 회사한테 투자할 잠재적인 투자자, 그 다음에 대여자, 채권자죠.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회사가 이제 그 재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 자본 쪽에 이제 투자자죠. 이쪽이 투자자한테 이제 배당으로 외부 유출이 되는 거고, 부채는 우리 채권자한테 이자 등으로 이제 외부 유출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기관, 법인세에서 유출됩니다. 크게 해서 기업들이 번 것들은 채권자, 투자자, 정부 요 크게 이제 세 카테고리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현금 주시이 되고, 이런 재무 정보는 우리가 채권자하고 투자자한테 초점을 둔다. 정부는 왜 초점을 안 두냐면 정부는 이미 힘이 있잖아요. 법으로 인해서 이제 이쪽은 실질적인 힘이 있어요. 실질적인 힘이 있어서 어떤 기업한테 재무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재료를 제출해봐. 뭐 금감원,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미 회사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재무 우리 보고 목적에서 정보까지도 우리 이해관계자 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채권자라든지 투자자 이쪽이 우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하고 대여자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재무 정보를 이용하는 데가 정보도 있지만 정보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채권자와 투자자, 대여자 요 부분이 재무 정보를 이용하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재무적인 주가가 주된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현재비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의존해야만 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이제 최대 주주 어느 정도 실제 상법에서도 보면 일정 주주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장부 연락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법으로 이런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재무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무정보 어느 정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뭐 이런 채권자에 대해서 뭐 이해 가능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포커스하는 거고, 뒤에 나오겠지만 또 주된 이용자는 이 회사 이게 이제 주요 이용자잖아요. 그래서 주요 이용자에서
투자자, 채권자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시가 내용 너무 어렵다. 이거는 그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어렵다는 말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이 우리가 목적을 다루는 수준 이하로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 투자자, 기여자, 채권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이게 당연하죠. 모든 정보를 너무 많으니까 정보를 산출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 이제 그 재무부서들이 너무 재무 정보 산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정보를 산출하는 원가가 있어요. 그 정보를 산출하는 원가가 있고 정보를 이용하는 효익이 있습니다. 효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하고 이 효익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 효익이 클 때만 재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내 주주인데 나한테 주는 정보를 이제 회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나한테 주는 정보를 만드는데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이제 들은 거예요. 10,000원이 들었고 근데 효익이 9,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원이 손해난 거잖아요. 1,000원이 손해났다는 소리는 그 회사의 그 순자산이 1,000원 감소했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보 산출의 원가가 더 크면은 회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내 주당 가치도 떨어지고 채권자라면 내가 이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정보 산출하는 원가가 효율보다 떨어지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이용 가치가 원가보다 높아야지만 재무정보를 산출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정보만 일단 하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하지 않고 당연히 제공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보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전체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보고기업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IFRS 이런 것도 이제 주로 상장회사 위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회계학에서 항상 회계학 교수님들이 논문 주제가 뭐냐면 기업 가치하고 기업의 순자산 금액. 이게 다르다는 게 항상 논문 주제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는 어디서 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기업 가치는 주식시장에 우리가 거래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산 장부 금액이 10,000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주주간에 이제 그 회사를 사고 팔 때 그 M&A 할 때는 실제 10,000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이제 인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보고가 그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목적은 이 기업 가치로 계속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IFRS 이전에는 주로 역사적 원가로 했었는데 IFRS 기본이 공정가치가 된 거예요. 공정가치 간 이유가 이 기업 가치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공정가치를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보완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려면 어떤 거냐면 미래 현금으로 또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석을 할 때 미래 현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이제 공시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처음 배울 때 개념 체계가 낯설지만 계속 이 개념 체계 내에서 우리 기준서들이 만들어지고 주석이 어떻게 배열되는지가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최대 다수의 주이용자 수요를 충족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용자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수의 이용자를 포커스해서 주는 겁니다. 보고기업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 정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부 보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외부 공시된 걸 주로 보는 게 그 재무 보고인데, 회사 내에서는 당연히 산출이 되고, 산출되면 실무팀에서 일단 CFO한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되고, 이게 이제 여기가 경영팀. CFO에 보고되고, 그 다음에 이사에 보고되고, 그 다음에 외부 공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부 이용자들은 이미 재무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외부에 공시되는 것까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외부 정보, 우리 재무보고에 그 경영진들은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CF 내부 경영진이 우리 목적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잠재적 투자자하고 현재 잠재적 투자자, 채권자, 대여자가 이제 주된 그 우리가 이해관계가 되는 거고, 내부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 상담은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정액법, 정률법 이런 것들은 추정이 다 필요한 거고, 판단, 당연히 판단이 들어가죠. 그럼 모형에 근거하고, 개념체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한다. 다음 건 좀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보고기업, 경제적 자원, 청구권, 그리고 자원비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 이게 재무상태표의 변동,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우리 손익계산서, 이런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비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 그 밖의 사건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상식적인 내용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이제 표현이 그런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그 IFRS 자체 기준서를 보시면 그 재무상태표 BS가 이제 위주입니다. BS 위주, 뭐 BS 중심, 재무상태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BS 계정이 바뀌면서 손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BS 위주가 중심이고 BS가 그 핵심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준서를 보시면 수익이 뭔지, 비용이 뭔지 이런 손익 계정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BS 계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IFRS가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서양에서 많이 나온 거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됐고, 우리가 이제 경영진이라면 소유가 분리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맡긴 자산을 위탁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긴 자산을, 우리의 순자산이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경영진들이 그거를 평가하는 또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런 것처럼 경제적 자원하고 청구권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중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손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 명시하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그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재무 정보는 어떤 질적 특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데,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 보고에 포함된 정보의 근거에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현재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채권자의 가장 유용한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는 거고,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재무지표에 제공되는 재무정보에 적용된다. 뭐냐면 유용한 요 질적 특성은 재무지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 말고도 그 외에 모든 재무정보에 적용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지표에서만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보고기업에서 산출하는 재무 정보에는 모든 그 질적 특성을 요게 충족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보고기업 유용한 재무 정보의 제공력에 대한 포괄적 제한 요인이 원가도 위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무 정보를 산출하는 원가가 있고, 그 재무 정보를 이용하는 효용이 있어요. 효용이 당연히 원가보다 커야지
이 재무정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무정보는 이제 크게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하고 보강적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이제 목적 적합성, 크게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요 두 가지가 이제 근본적 그 질적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보면 재무정보와 비교 가능하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지성, 여기 이제 적지성 있고 이해 가능성.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밑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이고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그 근본적 질적 특성입니다. 표현의 충실성하고 목적 적합성. 요게 이제 이게 개념 체계에서 여기 이제 과거 이제 그 표현이 좀 달랐어요. 개념은 똑같은데 그 과거는 이제 충실한 표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을 겁니다. 그 기본적인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 거고, 얘를 보충해주고 보강해주는 게 그러니까 그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지성, 이해 가능성 이 네 가지입니다. 목적 적합성은 뭐냐? 목적성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위해서 의사결정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 적합한 겁니다. 정부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어떤 정보가 오면 이미 확신을 주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 회계정보는 확실한 것도 있고 추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추정 같은 것도 확률이에요. 확률인데 어떤 정보로 인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의사결정 안 바뀌고 근데 확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적은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의사결정하고 연결이 있는 거예요. 목적적 합성은. 그 다음에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예측하는 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고, 꼭 그 자체가 예측하거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정보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당연히 예측 가치와 확인하고 서로 이제 피드백 주는 거죠. 확인하고 예측하고 하는 건 피드백이 있는 거니까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 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상식적인 내용을 기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적 합성, 표현 중에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있고, 중요성은 따로 이제 그 질적 특성에는 없고 다른 개념으로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특정 그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 성격이나 규모 둘 다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10,000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10,000원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삼성전자한테는 10,000원 좀 그렇다. 100억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삼성전자한테는 이 100억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에요. 뭐 의사결정 어떤 정보를 위해서 100억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다음에 반영하라든지 뭐 주석에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코스닥에 있는 그 소기업들은 이 100억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성은 그 각각의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각각의 그 중요성은
그 성격이나 규모를 이렇게 반영한다는 게 특이한 측면의 목표적성을 의미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면은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인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나갈 때 일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감사 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금액을 뽑아요. 어떤 회사는 이 금액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100억 이내로 수정 공개가 나와야 된다. 100억 뭐 어떤 금액 이내로 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수정 미반영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 미만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성 금액을 각 회사별로 그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회사한테 이제 10억이 때론 그러니까 시기마다 달라요. 때론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익이 많이 날 때는 10억이 중요한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이익과 손실을 왔다 갔다 할 때는 10억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 금액은 그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